자, 여러분, 자, 오늘은 오랜만에 또 새날의 아버지가, 새날의 아버지가, 근데 원조 아버지죠, 원조 아버지. 자, 신상철 대표님 나오셨고요. 자, 나오실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한번 직접 등판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 시작할게요.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나오실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를 타고 또 누군가가 등을 떠미네요. 자,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친정에 왔습니다. 친정이요? 시집 가셨어요? 자, 최근에 이제 이 천안함 논쟁을 촉발시킨 네, 민주당 이례경 혁신위원장, 네. 천안함 관련한 SNS로 한 방에 그냥 9시간 만에 사퇴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천안함을 좀 아는 방송으로서 네. 좀 많이 빡쳐가지고 방송을 했었는데, 훈하님 워낙 방송 잘하셔가지고 제가 다른 꼭지 찾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다른 이유. 그런데 이 천안함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만이 갖고 있는 어떤 시그니처가 있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직접 듣는 게 낫겠다. 이걸로 재판받으신 이력이 경력이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신상철 민주당 추천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 제가 모셨고요. 자, 지금 13년 동안 천안함 재판 받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종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단 말이죠. 작년 6월 9일 최종 대법원 무죄 확정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네. 대표님은 왜 이 재판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전공이 항해 쪽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해군 장교로 근무를 했고요. 또 해운회사에서 선박을 탔고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봤고 이런 경력을 알고 있던 우리 민주당 내에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천안함 사고 발생하고 난 뒤에 이렇게 저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천안함 특위가 만들어졌잖아요, 민주당에. 그 특위에서 미팅할 때마다 이제 저한테 자문을 구한다고 연락이 오셨고 그러다가 국방부가 민군 합동조사단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에서 저한테 추천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국회 추천, 특히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이따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겠지만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되셨고, 네. 재판하시고 결국 무죄가 확정됐는데, 최근에 그 이례경 다른 백년 이사장, 네. 여기 이제 자폭 천안함이라는 이야기가 네. 나오면서 바로 9시간 만에 사퇴를 하고, 그거 보시는 입장은 엄청 착잡하셨겠어요. 네. 자폭이라는 거는 사실 천안함에서 자폭을 했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그러한 조작, 또 그러한 왜곡, 결과적으로 그러한 조작한 세력들, 수구 세력들은 결국 자폭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미로 저는 읽혔는데, 그리고 또 이제 패권 미국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또 SNS 쓰셨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천안함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고 원인을 처음 획정할 때에 비접촉 폭발이라고 하는 논리를 만든 사람이 토마스 에클츠거든요. 예. 천안함 함미가 겨우 수면 위로 물어 올라오던 그 시점에, 함수는 건질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 시점에 겨우 이제 수면을 떠날 때에 그걸 멀리서 바라보다가 본국에다가 이메일을 보냈죠. 천안함은 비접촉 폭발로 사료됨. 그게 바로 하나의 텍스트가 돼가지고 하나의 다시 돌고 돌아 우리나라로 와서 가이드라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천안함 사고 원인에 미국의 영향력 또는 입김 또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라는 부분이 아마 이례경 이사장의 SNS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천안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안함에 타 있던 장병들도 대표님보다 많이 알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사건은 정부의 발표대로라고 믿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실제로. 그 느낌들이 있어서 저는 이게 천안함 이야기할 때는 신상철 대표님이 나와 주셔야 되는데, 사실 언론들이 지금 대표님 자체를 이제 이게 사상 검증이 되다 보니까 대표님 자체를 부르는 걸 좀 꺼리죠, 사실. 음모론자로 그냥 지부해버리죠.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주장한 것들을 좌초설,
사실 13년 재판이라는 기간 자체도 무슨 학위를 주는 건 아니지만 온갖 걸 다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석박사 기간보다도 2배 달하는데, 그리고 또 저는 항해를 전공을 했고 해군에서 복무를 했고 또 배를 만들어 봤던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뭐 최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좌초설이라 그래요. 저는 그게 굉장히, 예를 들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거 감기네요 그러면 감기지, 감기설이라 그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요. 계속 지금도 제 이름 뒤에 좌초설 붙는 겁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씨가 또 뭐 과학 이야기를 하고. 근데 물론 우리는요, 전 다시 한번 먼저 말씀드리지만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분들에 대한 명예훼손할 생각이 없어요. 문제는 천안함 사건 자체에 제 주장은 그렇거든요. 북한이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폭발이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랄까 토론이 안 된 상태에서 천안함 이야기가 나오면 하다못해 장관 청문회를 해도 천안함 사건은 폭침이 아니냐를 먼저 묻게 되는, 네. 그러면 정상적인 시민들 입장에서 이거 이상한데 하면서도 계속 묻고 넘어가야 되는 일종의 무슨 천안함 메카시즘 같은 게 지금 사회를 휩쓸고 있어서, 이리경이라고 하는 좋은 자원이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 9시간 만에 사퇴하는 건 사회적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천안함 사건 자체를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활용을 해서 사상 검증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또 이래경 위원장의 그 혁신위원장의 사퇴를 하게 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화두를 남겨놓은 거죠. 진실을 밝혀야 되는 그 화두를 넘겨놨기 때문에 비록 이래경 위원장은 사퇴를 했지만 앞으로 우리는 사직생의 정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던진 화두. 우리가 진실을 넘어서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 예. 매번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적으로 나온 맨 유의가 뭡니까? 그 부분이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대표님께서는 2010년 3월 26일 날 천안함 침몰 사고가 나고 4월 15일 날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이 되셨고요. 4월 30일 날 평택 이함대 첫 선체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5월 26일 날 고소 2건, 고발 2건 당하셨고요. 네. 그러면서 1심 판결이 2016년에 났고 항소심 판결이 2020년에 났고 22년에 대법원 판결이 났고, 그 사이에 암에 걸리셔서 2번 수술하셨고 항암 치료 받으셨고 네. 재판이 중단되는 이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예. 사실 암이라고 하는 게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에 걸려가면서까지 천안함 재판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천안함 재판 관련해서 이게 그거죠. 국방부를 명예훼손했다는 혐의죠. 그렇죠. 제가 이제 천안함 첫 조사를 하러 갔을 때 바로 배를 봤을 때 사실 그 전에도 사고 이후로 첫 조사하는 4월 30일까지 한 달 여의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나왔던 모든 정황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림잡기의 원인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다만 제 눈으로 보는, 눈과 손으로 만져보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4월 30일 날 조사를 할 때 사실 저는 원인을 확정을 했는데, 폭발로 몰아가니까 폭발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폭발로 몰아가니까 제가 동의할 수가 없었죠. 그날 그래서 나오자마자 바로 언론에다 공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군 당국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그래서 국방부 장관 고소를 했고요. 해군 참모총장 고소를 했고요. 2분 다 사성 장군이고, 그리고 육군 조사본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삼성 장군, 그리고 박정희 합조단장 삼성 장군. 그래서 4분이, 그 2분은 이제 고발. 그래서 고소 2분, 고발 2분. 그래서 13년간 재판을 받았는데, 제가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인데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게 소송에 걸려 있다 보니까 자꾸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보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13년 재판이 끝나고 나니까 정권이 바뀌어 있어요. 정권도 바뀌어 있고 민주당도 당대표가 몇 번 바뀌었고, 그렇다 보니까 연속성이 거의 사라진 상태. 예,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천안함 사건 다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천안함 침몰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합 해난 사고입니다. 좌초후 충돌 복합 해난 사고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살인 사건으로 둔갑을 시킨 거죠. 그럼 중심은 좌초든 충돌이든 나타나는 선체에 나타나는 현상은 물리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적 변화가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폭발이라는 부분은 화약이 연소된다는 측면에서 화학적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화학적 변화가 뭡니까? 화약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고열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죠? 고열, 그다음에 폭음, 또 충격파 등등 그런 변화가 생기는데 금방 자료 화면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케이블 하나 반파된 절단면에 케이블도 하나 녹지 않은, 심지어 케이블을 감싸고 있는 나풀나풀거리는 비닐조차도 녹지 않은 걸 봤을 때 고열은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폭발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예.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폭발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래서 국방부 자체도 폭발이 없다는 사실을 조사 보고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폭발이 없지 않느냐라는 압박에 결국은 자 봐라, 어뢰다, 어뢰가 바로 증거다라고 해서 국민들한테 과학을 종교로 승화시켜 버린 거죠. 믿어라, 이게 스모킹 건이다, 그렇게 됐던 겁니다. 폭발이 일어나서 장병들, 돌아가신 분들이 모두 사망원이 익사였다는 것. 그렇죠. 폭발에는 생명체가 가장 약합니다. 예, 고막이 터지고 장파열이 일어나고 이런 이비인후과 손상을 당한 대원이 한 사람도 없었죠. 그때 저 군 당국이요, 그 폭발 증거가 없다는 것에 대한 답변이 있었죠. 비접촉 폭발로 간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국방부 조사 보고서 72페이지에 예. 거기 보면은 폭발이 없는 이유들을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저는 저게 합조단 군 관계자의 자존심인지 아니면은 면피성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십시오. 폭발 위치에 꽃무늬 모양의 파공 형성이 없다. 폭발에 의한 전선 케이블 구조 등에 대한 열 또는 화염 흔적 그름 없다. 외부 각벽 상부 가판에 파편으로 인한 구멍 및 파편 없다. 충격파 폭발 소리에 의해 청각장애 및 화상 환자 발생 없다. 상부 구조물의 원형 파공 형성 없다. 폭발이 없다는 걸 그대로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인양된 천안함 함체 상부에 수상 폭발에 의한 파공이 발견되지 않았고 절단면에 열 손상이 없었으며 함체 전 부위에 화재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전선 등 각종 케이블은 열에 의해 녹거나 손상된 흔적이 없고 강력한 힘에 의해 순간적으로 절단된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선체 전 부위에 폭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스스로 조사 보고서에 선체 전 부위에 폭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한 문장으로 과학자든 그 관계자들이 폭발이 없다는 것을 인정도 했지만 사실을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비접촉 폭발로 사료된다라고 하면 아이고. 폭발이 전혀 없다는 것과 모순이 바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비접촉 폭발이든 접촉 폭발이든 다 폭발의 한 부분인데 비접촉 폭발이면 그럼 그름도 사라지고 화염도 사라지고 충격파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활용을 했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과학은 그대로 과학대로 인정을 한 거예요. 국방부가 조사 보고서에 이렇게 썼는데 네, 나중에 결말은 천안함 폭침, 그렇죠. 폭발로 침몰했다, 예,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의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천안함은 북한이 폭발시켰으니까 고개 숙여, 이게 아니고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결론은 폭침이냐,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방부에 폭발 흔적 없다가 조사 보고서에 기록된 네. 사건인데 천안함 폭침, 이게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죠. 이게 논리적 과학입니까? 모순이죠. 그렇죠. 그래서 믿어라. 자, 어뢰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그거다. 믿어라라고 한 거죠. 근데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그럼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뭐야? 그랬더니 어뢰를 찾아내요. 그것도 쌍끌이 여선으로. 네. 쌍끌이 여선으로 인양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쌍끌이로 어뢰 인양을 한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어선에서 바다에서 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뢰 추진체가 1m 20, 길이가 1m 20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떨어진 모타가 30cm밖에 안 됩니다. 그걸 동시에 긁어서 올렸다는 것도 불가사의하지만, 왜냐하면 쌍끌이 어선은 바닥에서 1m 정도 떠서 이렇게 운용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소나들을 운용을 해보면 소나 자체가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밑이 훤하게 다 들여다 보일 정도로 그 사이드 스캔 소나 성능이 좋은데 그거로 찾지 못해서 쌍끌이를 운용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쌍끌이로 했을 때에 이 밑에 그 당시에 8월 달에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이종인 대표와 함께 그 해역을 수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오래된 침선을 확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래된 침선을 발견을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그때까지 비밀로 붙여놓고 있다가 그제서야 발견하라고 나니까 우리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쌍끌이 어선은 길이가 300m 가까이 되고 폭이 100m 정도 되는 그물을 끌고 다니잖아요. 그럼 그물을 끌면 동서남북으로 다니게 됩니다. 예. 그 주변에 침선이 존재한다. 길이 100m 가까운 침선이 존재한다면 쌍끌이 운용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길이가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쌍끌이 어선이 있어서 최문순 의원은 쌍끌이 어선이 제대로 수색했는지 의문이다라는 멘트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볼 때고 침선이 있었다 그러면 쌍끌이 힘들 텐데 라고 했지만 문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무엇이냐면 쌍끌이 어선이 훑어야 했던 그 지점에 어뢰가 있던 지점에 가스터빈실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체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집니다. 자, 날짜를 잘 보시면 그 데이터를 조금 넘겨보시면요. 5월 15일 날 어뢰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발견한 어뢰를 이것이 스모킹건이다 한 날짜가 5월 15일이에요. 근데 좌표는 37도 55, 48 북이 그다음 124도 36, 00 하는 이 좌표는 뭐 굳이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좌표에서 어뢰를 건졌다고 하면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어뢰가 터진 지점이나 선체에서 일부 떨어져 나간 물체나 전부 동일한 지점이잖아요. 네. 문제는 그겁니다. 그런데 5월 15일 날 어뢰를 건졌는데 나흘 뒤인 5월 19일 날 길이가 11m, 폭이 8.7m, 높이가 5m에 달하는 가스터빈실을 인양합니다. 그리고 5월 20일 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군사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날이 5월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발표하기 5일 전에 어뢰를 인양을 했고 국민들은 그 사실만 알아요. 그 5일 뒤에 합조단이 전체 모여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그 하루 전날 가스터빈실을 인양을 한 거죠. 예.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예. 발표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저처럼 이제 나중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쭉 봤더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1.2m짜리 그런 작은 물체를 건졌다는 동일한 지점에 길이가 11m, 폭이 8.7m, 높이가 5m짜리 가스터빈 그러네. 사진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가스터빈실 인양이 2010년 5월 19일인데 예. 이 큰 물체가 건져 올려진 나흘 전에 그 지점에서 어뢰를 건졌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네요. 완전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국민들이 5월 19일 날 가스터빈실을 인양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나간 일입니다. 이거는. 아, 네. 쌍끌이로 있잖아요. 일단 그 이야기부터. 예. 저 쌍끌이로 긁어대는데 바닥이 뭐 조용하게 막 평평한 면이 아닌데 그렇죠. 저렇게 건지는 경우는 대부분 다 그물 예. 찢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체도 문제지만 쌍끌이라는 거는 저게 바닥을 긁으면 온갖 것 다 긁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은 저 배들이 터져버려요. 윈치를 못 감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밑에다 타이어를 단다든지 해서 1m 정도 띄워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수상 관계자들한테 물어봐서 알게 된 것인데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긁어서 30cm짜리 모타를 건졌다는 것도 그것도 동시에 첫 항에 나가서 그것도 문제지만 동일한 지점에 이 거대한 가스터빈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국방부는. 그러네요. 기사하게 작은 어뢰만 건지고 그렇죠. 가스터빈실을 안 건졌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가스터빈실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얘기하는데 지금 이 자료를 알게 된 거는 이 자료가 9월 달이 돼서야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자료로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화면에 보면은 저게 금양호. 예. 금양호가 4월 2일 날 쌍끌이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 인근을 한번 항해를 했다가 그물 다 찢어지고요. 그리고 저기서 9분 돌아가셨잖아요.
수색에 도와주려고 나왔다가 9분이 돌아가신 사건이 바로 저 금양구 사건입니다. 저분들이 정말 진정한 영웅이신데, 예. 예, 그러니까 쌍끌이를 운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금양구가 입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 15일 날 쌍끌이로 인양을 했다고 발표를 하고 닷새 뒤인 5월 20일 날 국민들한테 조사 보고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 사이에 가스터빈실을 인양이 됐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고요. 그럼 이건 논리적으로 전혀 불가능하고 모순이다. 예. 그때 우리가 가졌던 의문점 중에 하나가 그 망망대해에서 1.2m짜리 오리를 나가자마자 건져 올리는 그렇죠. 정말 대한민국 기술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지. 근데 나중에 그 어뢰가 북한 것이라는 증거가 북한이 어뢰를 수출하려고 했던 설계도에서 이게 북한 거다라고 했지만 그 설계도의 어뢰가 아니었던 사건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급해서 다른 설계도를 가지고 왔다고 법정에서도 그렇게 밝혀졌었습니다. 아니 마치 이런 그 논란들이랄까 내용들이 언론에 나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걸 음모론 치부를 하는데 참 그렇죠. 메이저 언론이 다루지 않으면 국민의 90%가 모르지 않습니까? 뭐 이건 말고도 정말 수백 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오늘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핵심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자, 야 대표님 자체가 배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잖아요. 일단 군 생활을 해군 중위로 하셨고, 예. 그 다음에 배를 몰아보셨죠. 예, 항해사 하셨고, 한진해운에서. 예. 그 다음에 배를 만드는 회사에 계셨잖아요. 예, 삼성조선소에서 13척의 선박을 만드는 감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한진해운에서 당시에 컨테이너 선도 필요하고 벌크 선도 필요해서 26,000톤 컨테이너 10척 그리고 13만 6천 톤 벌크 캐리어 광탄선이라 그래요. 포화 포스코 가는 호주 포스코 다니는 그 배 3척 길이가 한 300m 됩니다. 13척의 선박을 만들면요. 프로펠러를 13번 검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프로펠러 하나 만들 때마다 주물 단계에서부터 중간에 과정마다 깎을 때부터 또 설치하고 돌릴 때까지 여러 4번 내지 5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3척이면 무려 40번, 50번 가까운 검사를 제가 수행을 하게 되는데 천안함 프로펠러가 휘어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장난을 쳐요. 무슨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프로펠러가 휘어졌다 어떻다. 예. 예. 그 이야기 한번 더 해보실까요? 여기 우리가 방송을 했던 건데 지금 보람 PD 국방부 공식 발표 천안함 피격위치라고 있어. 저 위로 조금 올라가면 아까 그 터빈실 바로 인양 바로 그 사진 밑에. 저게 이제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국방부가 처음에 발표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네. 좌초됐다라고 분명히 국방부 자료도 나와요. 예. 그 밑에 그 바로 밑에 사진. 그러니까 요거 보면은 그래서 좌초 지점이 있었고 쪼개지는 자리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달라지잖아요. 네. 말하자면 이게 국방부가 최초로 유족들 앞에 놓고 그러니까 가족들 앞에 놓고 지금 발표했던 바로 그 자료가 저 자료는 네. 함수가 떠내려간 자료입니다. 그 자료는 말씀하신 건 나중에 나올 텐데 네. 저거는 함수가 떠내려가서 최종적으로 가라앉은 지점. 그럼 저기 큰 동그라미 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바로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현장에 알려준 거거든요. 저 자료가. 그런데 해군 당국은 이틀 동안 배를 찾지 못했다고 계속 국민들한테 못 찾고 있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거짓인 것이 밝혀진 거죠. 실은 해군작전사령부에서도 선체가 이동하는 내내 추적을 하고 있었고 그걸 또 현장에도 알려줬다는 것을 심승석 해군 당시에 해군작전사령부의 대령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해군참모총장까지 했어요. 그분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좌초로 보고를 받았고 상부에도 좌초로 보고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함수 이동 궤적입니다. 아, 그거 말고도 저번에 우리가 대표님 오실 때 했던 것도 그때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은 처음에 좌초 위치가 나오고 예. 나중에 뭐 침몰할 위치가 최초 나오고. 좌초. 예. 그러니까 본인들도 처음에 좌초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건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좌초와 폭발을 구분을 못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초 보고도 좌초고. 네. 제가 마치 좌초를 주장한 것처럼 말씀들을 하지만
군 당국이 그리고 항해 장교가 전대 본부에다가 제일 처음 보고한 것도 좌초고 또 사고 났을 때 본부에다가 전화한 포술장도 천안함 좌초했다 그랬고 그다음 해경도 좌초했다라고 상부에 보고하고 그분들이 스스로 좌초한 거를 나는 맞다 좌초한 게 맞아요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냥 제가 좌초설이 되는 근데 거죠. 좌초설의 이제 원조가 돼버리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국가의 발표였었는데 근데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그 노크 기준, 네. 뭐 수용 기준 이런 게 있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네. 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부분들이 가운데 하나가 노크 기준, 수용 기준 이런 부분들이 동해안에 2012년에 북한군 병사 한 사람이 이렇게 건너왔지 않습니까? 철책을 3개 넘어서 건너와서 보니 아무도 없던 거예요. 그리고 초소에 들어가도 초소에도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냥 막사를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사로 갔더니 거기서 막사 안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크를 한 거죠. 똑똑똑 노크를 해서 누구요? 하니까 북에서 와시다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안에서 같이 라면 끓여 먹고 그랬다는 얘기인데 총성 한 발 안 났습니다. 총성 한 발 나지 않고 다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북한 장병이 지나온 곳 22사단 그쪽에 있던 지휘자들부터 해서 줄줄이 책임을 져야만 했죠. 옷도 벗고 해임도 되고 보직 변경되고 그랬었는데 천안함 케이스에는 46명이 사망하고 뭐 그냥 은밀히 침투해서 한 방에 요격하고 갔다고 하면서도 줄줄이 진급을 하는 이런 상식밖에 모순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잘 말해주지 않느냐. 그래서 노크 기순 당시에는 장성급 5명, 대령 5명, 중령 2명, 소령 2명, 연간장교 9명 모두 14명이 전부 다 면책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단장, 연대장, 보직 해임 교체되고요. 1군 사령관, 8군 단장은 엄중 경고받고 11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그런 처벌도 이게 바로 군대거든요. 군대는 그런 경계를 실패하면은 그런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안함 케이스는 너무나 달라도 달랐다. 예. 그리고 또 천안함 책임자들 면제 후에 줄줄이 승진까지 했다. 이게 상식 바뀌잖아요, 사실은. 예. 천안함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하나의 재판이 저한테 남아있다가 최근에 그것이 종결이 된 부분은 뭐냐면 천안함 함장 그리고 이제 승조원 몇 분들이 저를 고발을 했었어요. 고소를 했는데 그 부분이 천안함 함장이 변호인을 선임을 했었다라는 부분을 제가 어디서 발언을 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저를 또 고소를 했는데 그 근거가 있어요. 천안함 함장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기사 보도도 있고 그 변호인이 또 발표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결국 그거는 무혐의로 저는 결론적으로 처리가 됐지만 해군의 이함대 사령관도 행정적인 처벌을 받으려고 하니까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합니다. 그럼 결국 또 아무런 거 없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정상적인 그런 군에서의 처리하는 방식과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예,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이것도 미스테리죠, 일종의.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임명했다고 전 천안함 함장이 최원일 함장이 이재명 대표를 SNS로 협박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자, 거기에 굉장히 분노스럽더라고요. 넘어가고요. 근데 최근에 이거랑 연관 지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북한이 우리가 저 오발령 사태가 났던 바로 그때 네. 북한이 발사체를 쐈는데 어디 예. 떨어졌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은 피난 가라 이런 문자를 보내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 이면에 가려진 것 중에 발사체 인양을 쉽게 찾고 쉽게 인양을 했어요. 네. 여기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면서요. 발사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찾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참 금방 찾네. 찾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소나 시스템이라는 게 너무나 성능이 좋습니다. 바다 위를 쫙 지나가면서 소나를 쫙 하면 밑에가 거의 바다가 예를 들면 자전거가 하나 빠지게 되면 자전거의 이 바퀴에 살까지 보일 정도로 소나 시스템들이 요즘 성능이 좋아요. 낚시하는 분들은 낚시에 소나를 활용도 합니다. 고기 잡는다고. 그럴 정도인데 그러니 1시간 만에 발사체를 찾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3년 전에는 기기 성능이 안 좋아서 그 당시에 천안함 수색을 못 했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길이가 겨우 15m의 폭이 2, 3m밖에 되지 않은 이런 발사체도 금방 이제 찾듯이 수심 47m 서해 바다에서 천안함 함수와 한미가 분리가 되었을 때 한미는 38m예요. 38m면은 건물로 따지자면은 대략 한 12층 건물 되거든요. 폭이 10m, 높이가 10m. 그러면 어지간한 12층짜리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수심 47m에 옆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걸 이틀 동안 못 찾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는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찾은 거야 라고 했다가 그게 1심에서 유죄 항목이 됐습니다. 물론 2심이나 항소심에서는 그것이 최종 무죄가 됐지만 그걸 이제 증명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그런 거죠? 47m 수심에 길이 38m짜리 건물이 들어 누워 있으면 못 찾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선만 나가도 찾을 수가 있는데 병영도 대청도 이런 어선들을 이틀 동안 출입항 금지시켰단 말이죠. 함수는 더합니다. 길이가 47m인데 함수가 들어놓던 아까 좌표로 봤던 그 부분에서도 함수가 누워있던 곳은 굉장히 청정한 곳이에요. 백령도 서쪽은 조금 혼탁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뻘물들이 쭉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탁해요. 그러나 백령도 남쪽 함수가 침몰했던 위치는 굉장히 맑아요. 모래도 깨끗하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는 수심이 20m, 20몇 m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천안함 함수가 길이 47m짜리 높이 폭이 10m짜리인 함수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위로 지나가는 헬기에서는 깔끔하게 다 보입니다. 배가. 그러네요. 그런데 이틀 동안 찾지 못했다? 거짓말인 거죠. 왜 찾지 못했느냐? 따져 물어야죠. 천안함보다 더 급한 곳, 인명 구조를 하는 더 급한 곳, 천안함 함수보다 더 급한 곳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뭔지 알지만. 뭔지 알지만. 예. 그리고 한미가 사라지는 순간에 TOD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미가 최종적으로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 함수 한미가 반파 자료 사진에 보면 함수 한미가 반파가 되어서 두 개가 다 잡히잖아요. 저기 왼쪽 것처럼.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미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죠? 저 지점에서 한미가 바다까지 닿을 때가 거리가 9m예요. 왜냐하면 수심 47m, 수심 47m짜리 수심에 38m짜리 한미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마지막 꼬리가 물속에서 사라지면 바다까지 거리는 겨우 9m. 아, 그러네요. 그러면 물속으로 들어간 마지막 지점의 위치를 안단 말이에요. 저 방위각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러네요. 티오드로 찍혔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9m 정도 수심을 떠내려가는 조류 방향도 알잖아요. 그럼 저 위치에서 길어야 100m, 200m 내에 한미가 가라앉았다는 거는 아무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저거는. 그런데 이틀 동안 못 찾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그 사이에 예.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거짓말을 했다. 그렇죠. 이런 거지. 그리고 또 함수 자료를 보면은 함수도 그 다음날 아침까지 떠 있었습니다. 함수 떠 있었어요. 전 처음에 저 배가 무언가에서 굉장히 찾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저 함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반까지 해경정이 뱅뱅뱅뱅 돌면서 저 함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찾지 못했다고 국민들한테는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 함수 안에 그 당시에 나중에 인양을 하고 나니 사망자 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저 때 저렇게 떠 있을 때 수색을 했더라면 어땠을지 모른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도 저렇게 함수가 있었는데도 찾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했던 결과로 저 배는 그날 오후에 다시 물속으로 침몰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거 대표님하고 저하고 다 이야기해도 거의 한 하루짜리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걸 다 다루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씨가 내가 배를 만들어 봐서 하는데 네. 북한 개입의 증거는 없다고 시작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도 북한과 아무 연관 없다가 갑자기 북한이 오래를 싸가지고 또 배를 맞춘 노래가 아니라 네. 배 밑에서 터지는 버블제트 오래를 통해서 쉽게 표현하면 물이 압력으로 천안함을 쪼갰다라고 사건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네. 처음 사고 나고 3월 30일 날 미 국무성이 공식 발표를 합니다. 그 미 국무성 공식 발표에서 미 국무부 대변인인 크롤리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천안함 자체 문제를 제외한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군 당국이 그것을 북한과의 관련성 여부로 가져간 것을 차단을 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도 국무부와 국방성의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처리하는 방식도 다른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똑같았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인데 미국도 국무부에 부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국방부는 입장이 또 달랐던 것 같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청와대나 심지어 청와대와 국정원 시각과 국방부가 달랐던 거예요. 자, 3월 30일 날 미 국무부 대변인 발표는 저렇고요. 그다음 미 국무부의 공식 입장에 스타인버그 국무부 장관도 역시 천안함 침몰이 북개입 추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월 30일에 또 북한은 또 첫 공식 반응을 해요. 북한은 천안함 침몰이 우리와 연관 어이없다라고 발표한다. 군 당국에서 북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북한의 귀래도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 북한에서는 천안함 침몰 우리와 연관이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 4월 1일 날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당시 의원들과 오찬을 합니다. 청와대에서. 그 의원들은 대통령 특사로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청와대로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에 대한 언급을 해요. 북개입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배를 만들어 봤었는데 북개입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주요 발언들은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점검하고 있지만 북한이 개입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아직 없다. 증거 없이 얘기할 때 러시아나 중국 등 주변에서 증거를 대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북한의 기뢰도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지 어느 하나로 몰고 가며 추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섣불리 예단하지 말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말해야 한다라고 참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분은 현대중공업의 회장 출신이잖아요. 그죠? 현대중공업이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내가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 파도에도 그리 될 수 있다. 높은 파도 배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쉽게 부러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MB도 예. 대표님과 같은 전문성이 어느 네. 정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배를 만들어 본 회사니까. 그래서 4월 1일이에요, 이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바로 그 다음 날 김태형 국방장관이 국회에 긴급 현안 질의에 갑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뢰 가능성이 좀 더 실질적이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진에 보면 그 김대영 국방장관이 뭔가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VIP 메모입니다. 이 VIP 메모 속에 보면 잠수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지워놨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이 원본을 노컷뉴스에서 제가 사서 전부 다 분석을 했는데 VIP는 대통령이잖아요. 청와대에서는 국방장관한테 자꾸 북한 어뢰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침몰한 두 개를 잠수함과 침몰한 그걸 건져봐야 알 수 있다고 발언을 하라는 내용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런데 국방장관한테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이게 지워진 걸로 봐서는 국방부 내부에서의 입장은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은 그 얘기를 합니다. 어뢰 가능성이 좀 더 실질적. 자, 그러면 그로부터 4일 뒤 4월 6일 날 원세훈 국정원장은 북한 관련성 단정 어렵다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서 발언을 합니다. 그럼 4월 6일 원세훈은 북한 관련성 단정이 없다. 자, 4월 1일 이명박 북한 관련 없다. 4월 6일 원세훈 북한 관련 없다. 근데 4월 2일 김태형 국방장관이 북한 관련성이 실질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안함 재판 과정에서 항소심이 끝나갈 무렵에 제가 이 부분을 문제로 삼아서 제가 재판장님한테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국정원장 그리고 김태형 국방장관 세 분을 증인으로 요청하니 불러서 신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재판장께서 그 당시에 또 참 김영철 북한의 그 부의부장 예. 그때 우리 평창 올림픽 때 그때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영철 위원장까지 제가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께서 웃으시더라고 처음에는요. 네. 그래서 저는 심각하다고.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중국의 대사관이 있잖아요. 중국으로 주고 그럼 북한 대사관으로 주고 그럼 북한으로 보내서 나올 수 있다면 평창에 도는데 서초동 못 올 거 뭐 있냐는 얘기죠. 그랬는데 재판장께서 그건 좀 곤란하다 이야기를 하셨고 잠깐 정회를 하고 재판장님 그리고 우배석 자배석 판사님들이 언론을 하더라도 잠깐 휴정을 했습니다. 휴정 끝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법정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한 것 같고 김태형 국방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두 분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두 분을 계속 출석 요구를 했는데 원세훈 국장은 안 나왔습니다. 끝까지? 한 번 불렀는데 불출석했고 또 한 번 더 요청을 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김태형 국방장관은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태형 국방장관 증언만 들을 수 있었는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변호사님께서 한 번 더 부르자고 하는 걸 제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답변이라고. 대한민국 국가정보를 총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장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답변이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다만 이제 김태형 장관은 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이 좌초로 보고를 받았고 처음에는 어렵혀기라는 주장이 미심쩍어 했고 최초 나도 좌초로 보고를 받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좌초로 보고를 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최원일 천안함장을 만나서 물었더니 최 함장이 울면서 어뢰피격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어뢰라고 생각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천안함장은 사고 났을 때 1차 사고, 2차 사고 때 자신의 방에 있었습니다. 사고를 겪지도 않았습니다. 2차 사고까지 났을 때에 대원들에 의해서 소방 호스를 내려준 걸 잡고 올라서 구조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국방장관을 만나서 울면서 이건 어뢰피격이에요라고 하니 국방장관이 생각을 바꿨다는 게 이건 누가 이거를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태형 장관이 법정에 나와서 저렇게 말하는 거는 이 법정을 좀 모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허탈해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최원일 함장이 울면서 어뢰라고 하니까 어뢰가 돼버리는 자신도 거라고. 어뢰피격이라는 주장을 미심쩍어 했고 최초 보고는 좌초였는데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까지 한 사안인데 함장이 울면서 어뢰라고 하니 나도 생각을 바꿨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최원일 함장과 신상철 대표가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한번 불러주십시오. 진짜로. 네. 혹시 최원일 함장이 나중에라도 이 방송 보시면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제가 반론권 차원에서 신상철 대표와 토론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뭐 이재명 대표한테 SNS로 뭐 현충원에 가서 찾아뵐 테니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거 보니까 사건이 이렇다는 게 참 아유. 어쨌든 간에 이거 말고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신상철 TV 구독하고 계세요? 저 채팅창 맨 위에 신상철 TV 바로 가기가 있으니까 그거 누르시고 구독하고 다시 오십시오. 자, 근데 제가 엊그제 저번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정권이 바뀌어서 박근혜 때까지는 그렇다 치고 문재인 정부 때 지금 저쪽이 논리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왜 진상규명이 안 됐냐. 봐라 그건 폭침이다. 이런 주장들을 펴요. 문재인 정부 때 왜 진상규명이 안 됐을까요? 그게 민주당이 가진 한계입니다. 제일 이제 북한 이야기만 나왔다 그러면 레드 컴플렉스, 종북 좌파 소리 들을까봐 북한 이야기에는 전부 그냥 민감했죠. 그랬던 차에 또 마침 이 천안함 사건은 계속 재판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에 재판 끝나고 봅시다. 일단 지금은 좀 곤란해. 지금 이 이슈가 정치 이슈라는 거는 숨막히게 계속 이슈를 바꿔가면서 계속 앞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천안함 이슈가 나오는 것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지나간 이야기, 불편한 진실 안다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 상당 분들이 내용을 잘 압니다. 심지어 저를 상당히 위로를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지금은 때가 아니니 등등의. 그게 바로 민주당의 한계인데 또 그러한 것이 사실은 그런 총체적인 직무유기가 지금의 현 정치 상황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압니다. 사실 진실의 갑옷을 입고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그 말만 나왔다 그러면 손살에 치고 그 말만 나왔다 하면은 사과하고 내가 장관 임명당할 땐 내가 그때 북한의 소행이라고 내가 인정했었다라고 그냥 변명하기 바쁘고
나중에 그러한 것이 자신에게 어떻게 돌아올 것 같습니까? 그 천안함 진실이 요구될 때에 나는 그때 그렇게 거짓말 말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서 또다시 표를 구걸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정말 내년에 총선에서도 승리를 할 것 같으면 진실, 특히 불편한 진실 앞에 겸허해야 되고 진실한 무기 앞에 용기 있게 그 값을 입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손을 잡아주지 그렇게 비굴한 모습으로는 이기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있어요. 군대 쪽에 한 번 거참은 나보다 어린 사람도 사회나가서도 계속 거참이더라고요. 그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건데 한 번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보수 정권과 보수 언론이 천안함 폭침이야라고 확정 지어놓은 거에 대해서 지금 빙산의 일각처럼 이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 한번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최원일 함장이 드디어 제1야당 대표를 협박하기에 이르는. 지금도 당장 이재명 만나게 해달라. 당 차원에서 사과해라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진실을 외면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 비굴한 모습을 우리 지지자분도 우리 민주당의 우호적인 분들도 이것은 비굴한 모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와서 이러한 정치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노조도 그렇고 굉장히 강경 대응하지 않습니까?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하는 거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이쪽 민주 진보 세력들의 정치적인 실력, 본전, 바닥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실력을 알아버린 거예요. 당신들 그 정도 실력이잖아. 진실 앞에 굉장히 비굴하잖아. 이거 차고 못 나가잖아. 이거 부수지 못하잖아. 그러니 두들겨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실력 다 들켜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 댓글창에 좀 전에 뭐라고 썼냐면은 이 이슈는 천안함 이슈는 덮는 게 맞다. 민주당한테 불리하다. 자, 저런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편해. 이거는 지금은 아니야. 우리가 정권 잡으면 그때 풀면 돼라는 거는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 거예요. 그 시각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 때 진상규명 네. 못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것도 탄핵으로 정권 교체가 됐을 때 이런 문제들 왜 그 뭐 하위야 진실위원회 있고 과거사 문제 뭐 이런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보수 정권 때 일어났던 일들 아니면 민주당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한번 그 진상규명을 해보자. 그리고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덮었으니까 지금도 덮자는 소리가 또 나오잖아요. 네. 진실은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는데 천안함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정상적으로. 그 대표님께서 그 대법원 무죄 판결 받으신 요건 중에 하나가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못하게 유죄 판결을 내려버리면 사회적으로 토론이 막힌다 이런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도 그렇게 나왔는데 사회적 분위기는 천안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너 빨갱이. 네. 지금도 그러고 허우적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정권교체 효능감이라는 게 그런 게 정권교체 됐는데 제대로 진상규명했더니 네. 이 사건은 조작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민주시민들은 열광을 하겠죠. 근데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권을 바꾸나 180석을 주나 니들이 뭘 했냐 같은 소리를 그러니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천안함 사건으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종북 좌파 무슨 뭐 사상 검증하듯이 저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걸 보면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조용한 헌법재판관이 나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확인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말하기 어렵다는 그 정도 멘트를 가지고도 헌법재판관 낙마했습니다. 그 뒤로 장관들 그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단골로 나오고 자신들도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계속 이 이슈를 던져서 천안함이 북한에 소용이 있는지 믿느뇨?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게 얼마나 유치한 행위인지 자신들도 잘 압니다. 그런데 왜 그걸 반복적으로 하느냐면 그만큼 이 사건의 이 사건이 가진 진실이 가진 파괴력이 큰 거예요.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이 중대한 사건을 이렇게 큰 사건을 조작해서 덮고 거짓하고 은폐하고 덮어놓은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 자신들은
몰락하고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유치하지만 계속 묻고 계속 못을 받고 계속 찍고 계속 나타나서 협박하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의 휘발성을 가진 거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결코 이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고 진실의 갑옷을 입고 싸워야만 내년 총선을 대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 일부 진보들 중에도 천안함은 북한이 한 게 맞아. 폭발한 거 맞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일부 제가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하고 가끔씩 이제 언쟁이랄까 토론하다 보면은 그럼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뭡니까? 하면 이야기 못 해요. 거기다가 나중에 가면 꼭 그런 식이에요. 야, 이 이슈가 이슈로 논란이 되면 민주당한테 불리해.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이 사건이 이대로 계속 흘러간다면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방관자가 돼서. 도둑이 나쁠까요? 도둑인 줄 알면서 잡지 않는 경찰이 나쁠까요? 시대를 막론하고 나라를 막론하고 도둑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도둑을 잡아야 될 경찰이 도둑을 잡지 않으면 그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작한 세력보다 조작을 알면서도 방조한 세력의 죄도 결코 작지 않다. 예.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 대부분 무죄까지 받으신 분을 아직도 음모론자라고 모시는 분들 그분들은 진실이 밝혀지는 게 좀 불편하신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 천안함 사건에 스모킹 건이 있으신 거잖아요. 13년 재판을 했는데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섣불리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들은 지켜주겠습니까? 제가 또다시 고소를 당하고 또다시 고발을 당하고 심지어 그 중요한 내용을 저한테 제보해 준 사람들까지도 고소 고발을 당하는 거를 또 겪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저한테 당신은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이니까 와서 한번 브리핑 해보시오. 13년 동안 재판할 때 나왔던 내용들, 새롭게 드러나는 내용들, 새롭게 취득한 것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가운데 모르시는 거는요. 제가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를 보호해 주거나 민주당이 저를 지원해 주거나 민주당이 저와 함께 의논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난 13년 동안 민주당 지도부든 민주당 전 의원들한테 편지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민주당 추천조사위원회 조사한 결과를 한번 브리핑 받아보시라고. 아, 이게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와.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평택 이함대 조사하러 갈 때 내가 차비도 내가 청구를 할 생각인데요. 지금까지 지금은 곤란하니 조금 참아줘 기다려줘라고 전화하는 의원들은 있어도 이 사건의 진실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면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찾아뵙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그 밑에 있는 보좌진이 우리 의원님 잘하십니다. 이 사건 너무 잘하십니다. 브리핑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실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아니 잘 알면은 네. 국회의원이 조만간 밥 한 끼 할 시간 만들겠습니다. 그러고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민주당에서 추천조사위원인 저한테 정식으로 브리핑하도록 한다면 그리고 제가 새롭게 얘기할 수 있는 정말 경청동지할 그런 스모킹건에 대해서 보호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소송이든 그것이 법정 대응이든 그거를 민주당이 대리해 줄 수 있다면 보호막을 쳐줄 수 있다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내세워놓고 내몰라라 하고 소송당하고 고발당하고 그랬을 때도 뒤로 돌아서 모른 척 해버리고 할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것은 그래 3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진실이라는 것은 마치 그죠? 송곳과 같아서 호주머니 속에 송곳이라 그러잖아요. 낭중지추. 언젠가는 계속 허벅지를 찌른다. 이번 사태만 해도 그래요. 허벅지를 찌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실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력으로 반드시 떠오르기 때문에 민주당 아니라도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기다림으로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근데 생각을 합니다. 13년이 지났는데 하긴 뭐 어떤 사건은 몇십 년 지나서 밝혀지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마치 이게 족쇄처럼 돼가지고 피하기 바쁘다는 거죠. 그때 이혜경 위원장이 사퇴했을 때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뭐냐면 또 사상 검증이 시작됐고 거기 무기력하게 나가 떨어지는 거 보면서
저는 이게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조국 장관 사건도 약 비슷한 맥락으로 보거든요. 한번 꼬리 내려서 계속 물러나니까 진실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뭘로 유죄를 받았는지도 몰라. 저쪽 세력은 계속 조국만 때리고 천안함도 한쪽 우리가 꼬리를 내려놓으니까 계속 천안함만 갖고 때리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는 대항을 못하고 마치 군대에서 날 때리던 고참 대하듯이 도망가기 바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신상철 대표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야기하셨는데 음모론자처럼 보이세요? 잘 이야기 안 들어보니까 뭐 신상철 이야기 들을 거 없어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거요. 신상철 대표님이 준비하신 거에 10분의 1도 안 했어요. 여기요 PPT 자료가 쫙 있는데 여러분들 신상철 대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만하다. 이거 지상파에서 한번 토론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음모론의 영역이 아니고 이게 진짜 과학의 영역입니다. 지상파에서 전남 사건을 다루면 뒤집어집니다. 그러겠죠. 이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자니 참. 그래서 제가 이 사건들 몇 가지를 통틀어서 가끔씩 방송에 인용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를테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는 승자의 논리다와 뭐랄까요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죠. 제가 가장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2010년 천안함 사건을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제대로 판단하고 또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의 했던 것을 제대로 봐줬더라면 음모론자로 만들지 말고 그걸 제대로 우리가 읽었더라면 그 4년 뒤에 일어났던 세월호라고 하는 가슴 아픈 사건에서도 우리가 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교훈들 얻을 수도 있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태원 참사까지 이어지는 저런 참사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회적인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무런 스터디가 없잖아요. 그것은 불편한 진실을 다 덮어두고 외면하고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자,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이제 우리 같은 디안 언론들이 파급력이 좀 커져서 이걸 누군가가 지상파에서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면 공격을 엄청 받겠죠. 그 어디 프로그램 PD부터 시작해서 엄청 받겠지만 용기를 갖고 깨고 나올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도 신상철 대표님 저 하다못해 국회에서 기자회견 한번 할 수 있게 주선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래경 위원장이 사퇴를 했는데 어떤 의혹 제기도 못하고 천안함 폭침이 맞아. 이게 민주당이 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진짜 할 얘기 많은데 1시간짜리 추격을 하니까 더 힘드네요. 진짜 할 얘기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 대표님이 제가 최근에 이래경 위원장 사퇴하고 나서 한 방송 서너 개에서 천안함을 다루었더니 그 내용 빼고 이야기하겠다고 하셔갖고 이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위에 보이는 신상철 TV 구독 좀 더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못다한 이야기 있으시면 좀 해주십시오. 정말 내년이 총선입니다. 그죠? 우리 총선인데 저쪽 사람들은 내년 총선이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앙선관위 막 때려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는 일종의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많은 불편한 진실들 지난 대선에서의 또 있었던 그런 부정한 문제들 또 과거에 우리가 밝혀야 될 진실의 문제들 그러한 것에 외면하지 말고 지금은 불편하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진실을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시고 또 민주당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동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요.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위원 모시고 오랜만에 만나 뵈서 반갑기도 하고요. 건강이 좋아 보이니 그나마 좀 낫습니다. 네, 완쾌하신 고맙습니다. 건가요? 네, 완쾌했습니다. 천안암 걸리신 거잖아요. 지금. 자, 알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예.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